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도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비만 대사증후군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되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쉬어가는 느낌으로 흥미로운 얘기들, 요즘 좀 개원가에서 인기 있는 얘기들 이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비만의 정의와 치료 보고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의 정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욕, 비만 이런 거랑 관련된 호르몬에 대해서 간단히 봅시다. 첫 번째,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 이렇게 부르나요? 이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식욕을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식욕을 촉진한다, 오렉시제닉 이펙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만 수술, bariatric surgery 하죠. 이제 위를 약간 이제 소매절제술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위가 아예 정말 매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그렐린의 분비도 줄어들어서 그 식욕이 크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요, 굶었을 때도 나오고 거기다가 잠을 안 잘 때도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지 밤을 자꾸 새고 그러면 야식이 땡기고 그 다음에 살 자꾸 찌고 뭐 이러는 게 뭐 요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전 질환 중에서는 프라더-윌리 신드롬이 있으면은 그렐린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베리아트릭 서저리 아무래도 효과 없어요. 식욕을 조절을 못하고 굉장히 환자가 비만해집니다.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이 있습니다. 이제 포만감 호르몬, 세이티 호르몬이라고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 아노렉시제닉 이펙트가 있습니다. 분비는 그렐린하고는 완전 반대네요. sleep deprivation이 되거나 아니면 fasting 때 생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비만을 치료하려는 연구가 되게 많이 됐어요.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렙틴 분비를 억제한 쥐들은 식욕을 조절을 못하고 엄청 비만해지는, 뭐 그래서 정상 쥐랑 렙틴 제거한 쥐랑 이렇게 비교해 놓는 사진 같은 거를 생화학 수업 때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식욕을 억제해보려는 시도들이 다 fail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비만한 사람들은 렙틴이 보통 사람보다 적게 분비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렙틴의 아노렉시제닉 이펙트에 저항성이 있다. 그래서 이 렙틴을 줘봐야 식욕 억제가 잘 안 되더라. 이런 맹점이 있었던 겁니다. 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엔도카나비노이드, 그러니까 대마하고 비슷한 물질이 원래 우리 몸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피오이드랑 비슷한 엔돌핀이 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게 있는데 역시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대마초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식욕도 증가하고 군것질도 자꾸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치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즘 최고 인기가 많은 호르몬은 글루카곤-like 펩타이드, GLP-1이죠. 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름만 글루카곤이랑 비슷할 뿐이지 기능은 글루카곤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데 이럴 때 분비가 돼가지고 인슐린의 분비를 유도를 하고 혈당을 낮추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호르몬들이 나와요. 밥 먹고 나면은 이제 그런 호르몬을 통틀어서 인크레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GLP-1이 인크레틴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똑같은 양의 글루코즈를 IV로 줄 때와 그다음에 PO로 줄 때 같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PO로 줬을 때 훨씬 혈당이 덜 올라가더라. 이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이거를 경구로 먹으면은 위장에서 GLP-1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슐린이 조금 더 많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혈당이 그렇게 탁 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약들이 이제 뭐 트루리시티, 싹센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단점이 여기 부가적인 효과가 gastric emptying과 acid secretion, motility 이런 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위에 음식을 꽉 차게 만들어가지고 식욕을 억제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싹센다 맞으면 더부룩하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사이드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죠. 원래 생겨 먹길 그렇게 생겨 먹은 놈이니까. 속을 더부룩하게 해가지고 밥을 안 먹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GLP-1은 DPP-4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원래 GLP-1은 반감기가 굉장히 짧다. 2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반감기를 길게 만들어가지고 당뇨약이나 식욕 억제제로 처방하고 있는 게 GLP-1 아고니스트 주사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만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아시안이니까요. 아시안을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발표하는 데마다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보면 BMI 18.5 미만은 저체중이다. 그리고 18.5부터 22.9까지는 정상 체중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는 기준이 조금 스트릭트 해가지고 BMI 23.0부터는 과체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3부터 25까지는 과체중. 그 다음에 25부터는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25부터는 비만 1단계. 그 다음에 30부터는 비만 2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어떤 데서는 이 아시안에만 해당하는 프리-오비스라는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25부터 30까지는 프리-오비스고 이후로는 이제 30부터 서양인과 동일하게 비만 1단계 뭐 이렇게 나누는 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 기준은 조금 너그럽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통용되는 요 기준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만에 해당하면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KML 측에는 식이요법,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써놨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음식은요. 이제 음식 자체를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조절을 하고 먹는 양을 확 줄이고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제 음식에 대한 스티뮬러스에 좀 적절히 반응을 하되 과자, 빵,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음식 대신에 healthy food를 먹어가지고 이제 식욕 자체를 좀 조절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ealthy food를 먹되 easy to prepare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식이라고 막 조리가 복잡하고 이런 거를 막 이제 처음에 의욕이 넘쳐가지고 그런 걸 준비하면서 먹기 시작하죠. 근데 그럼 귀찮아가지고 안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마토를 미리 썰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미리 만들어둔 야채 샐러드라든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먹고 싶으면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 액티비티 당연히 늘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1에서 3층 정도까지는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활동량을 최대한 늘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런 거를 혼자 하려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확인을 하면서 자꾸 격려를 해준다거나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로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기준을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BMI가 최소 40을 넘었다든지 이러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굉장히 초고도 비만이죠. 아니면은 35를 넘었는데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obesity, sleep apnea 같은 심각한 comorbidity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한테서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약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 수술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체중을 줄여보려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 의지가 충분하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거를 많이 해보려고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살 빼고 싶다고 수술 받고 싶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혹시 섭식장애가 있어가지고 온 거는 아닌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노렉시아 너버사, 볼리미아 너버사, 빈지 이팅 디스오더 같은 거예요. 이거 사실은 있잖아요. 이제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가 들어와가지고 저 수술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딱 보고 나서 별로 그렇게 살이 찌지도 않으셨는데 왜 수술을 받고 싶으세요? 라고 당연히 물어보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아마 아노렉시아 너버사나 아니면 불리미아 너버사 같은 거를 감별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 이걸 나오다 보면은 이게 무심코 그런 거를 감별해야 된다는 걸 깜빡하고 그냥 이제 BMI가 그냥 이제 살 빼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뭘 해야 되지? 수술이 좋나? 약이 좋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진정을 하시고 덮어놓고 살 빼고 싶구나 이것만 보지 마시고 BMI가 실제로 높은지 아니면은 본인의 몸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같은 게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체중 감소를 위한 약물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요거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아닌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약이 올리스텟, 제니칼이 있습니다. 이거는 팬크레아틱 라이페이스 이니비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칼로리가 높은 지방 함유량이 높은 음식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버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이런 거 어때요? 굉장히 향기롭고 먹고 싶고 그런 음식이죠. 근데 그거를 먹고 싶은 욕망은 억제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최소한 우리 몸에 소화 흡수는 되지 않도록 이런 약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은 이런 지방 같은 것들이 이제 먹어도 소화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변으로 배출이 돼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방이 변으로 그대로 나와서 지방성 설사, 스테아토리아를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설사도 심하게 나오고 당연히 배도 아프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문제가 이 지방의 지방이 변에 섞여 있으면요. 그게 변기에 묻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설거지 할 때 음식에 식기에 기름이 묻어 있으면 잘 안 닦이잖아요. 그럼 변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변이 잘 안 씻겨 내려간다고. 이렇게 되면은 변기를 청소하는 게 굉장히 곤란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락스라든지 이런 거를 써가지고 변기를 청소해야 된다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올리스텟 제니칼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 약은 아니에요. 꽤 괜찮아요. 그리고 사이드도 적은 편이고.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이 약을 장기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체중을 조절해보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약이 이제 로카세린, 벨빅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요거는 이제 세로토닌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요거를 알아내가지고 세로토닌 아고니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걸 굉장히 많이 썼는데 사실 그렇게 효과가 신통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벨빅이 발암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흔히 쓰는 약들은 요 나머지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나온 지가 좀 된 게 요 날트렉손과 부프로피온 복합제 컨트라브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이 이제 컨트롤 크레이브. 그래서 막 갑자기 먹고 싶은 식욕이 팍 튈 때가 있어요. 그거를 억제하는 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날트렉손은 원래 이제 알코올 유스 디스오더나 아니면 오피오이드 인톡시케이션에 쓰는 약이잖아요. 오피오이드 그에 대한 크레이빙 그런 게 있을 때 쓰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근데 이 약이 부작용이 식욕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프로피온은 이제 우울증 약인데 에너지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식욕을 좀 떨어뜨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SSRI 쓰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식욕이 갑자기 막 올라가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데 결국은 이제 디프레션이 해결이 되면서 식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이 좀 찌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약이 부프로피온이죠. 근데 이런 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날트렉손은 제일 중요한 게 약물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크레이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음식에 대한 크레이빙을 억제하는 약들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욕 억제 효과도 꽤 있고 부가적으로 이 날트렉손 같은 경우는 알코올 유스 디스오더가 있는 사람한테 효과가 있고요. 이 부프로피온은 스모킹, 이제 스모킹 세세이션의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싶은 거를 조절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담배도 끊고 싶은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콘트라브를 사용하는 게 약간 도움이 되겠네요. 단 이 약들은 금기가 있어요. 이제
이 날트렉소는 간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는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프로피온, 이거 너무 유명하죠. 시저 히스토리 있는 사람, 그리고 섭식장애 있는 사람한테서는 쓰면 안 됩니다. 이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약은요, 시저의 스레시홀드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저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한테서는 쓰면 안 돼요. 시저 다시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섭식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제 자꾸 구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일렉트롤라이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렉트롤라이트의 문제가 식욕의 문제, 시저로 다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섭식장애 있는 사람한테 식욕 낮춘다고 부프로피온 쓰면은 절대 안 됩니다. 요거 뭐 비만학회 이런 데 가보니까 요 컨트라부가 향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글쎄 이 부프로피온 향정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뭐 테크니컬리 법적으로 향정으로 분류가 안 돼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CNS에 작용하는 약이고 정신과에서 쓰는 약인데 왜 향정이 아니라고 홍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넘어가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이 요즘 개원가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 큐시미아입니다. 이제 원래 식욕 억제제로 쓰던 약이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약인 이제 펜터민 있고요. 그 다음에 안티컨버선트로 많이 썼는데 식욕 억제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약인 토피아메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식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요 펜터민이라고 하는 약은요, 그 심파세틱 너브 시스템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제 배가 안 고프게 하는, 그 다음에 에너지 소모량을 늘리는 그런 약인데요. 요게 식욕 억제 효과는 타고난데 성격 변화라든지 성격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막 짜증을 막 쉽게 내고 막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큐시미아는 펜터민 함유량을 확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피라메이트의 식욕 억제 효과를 약간 이제 보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으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적으면서도 식욕 억제 효과가 꽤 괜찮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먹은 사람 얘기가 밥 생각이 아예 안 난대요. 자, 그런데 대신에 이 펜터민 때문에 특히 암페타민 같은 각성제 계열의 약을 했던 이력이 있다? 그러면 주면 안 돼요. 스파다잉 너브 시스템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사제인 GLP-1 아고니스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팔리고 있는 비만약이 요 리라블루타이드, 싹센다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나온 게 작년에 허가를 받은 위고비, 그 다음에 올해 허가를 받겠다고 유명한 마운자로 이게 있는데요. 이제 요 약들은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주사제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비싸요. 특히 이 싹센다는 매일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매일 그 주사를 놓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도록 개선이 된 게 이 위고비랑 마운자로입니다. 특히 요즘에 이 마운자로가 체중 감소 효과가 지금까지 나온 약 중에 제일 드라마틱하다고, 이 약이 팔리기도 전부터 벌써부터 언론에 엄청 뉴스들을 뿌려대는데요. 가격이요, 싹센다의 4배입니다. 한 번 맞는데 30만원,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120만원이래요. 한 달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효과가 너무 좋아요. 약간 그 약을 파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뭔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GLP-1 아고니스트 계통 약물들은 메듈러리 사이로이드 캔서나 아니면 MEN2의 가족력이 있으면 주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원가에서 워낙 인기가 있는 얘기들이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메타볼릭 신드롬 조금 보고 마칠게요.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증후군이란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체중 뭐 이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5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은 좀 외워두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
복부 비만이 있다. 그래서 허리 둘레가 남자는 90cm 또는 40인치, 여자는 85cm 또는 35인치 이상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리피드는 기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TG가 150 이상이다. 아니면은 HDL이 낮다. HDL이 낮으면은 coronary heart disease risk factor가 되죠. 그래서 남자는 40 이하, 여자는 50 이하로 낮으면은 이제 대사증후군의 기준이 들어가고요. 또 그 다음 BP는 130에 85 이상으로 하이 노말이거나 아니면은 이미 혈압약을 먹고 있는 사람. 또 내당능 장애가 있는 사람.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든지 아니면은 이미 당뇨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나 아니면 당뇨 같은 경우는 이미 당뇨 기준에 들어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스타틴을 먹고 있으면 이게 포함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네요. 어쨌든 요거 5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을 만족하면은 대사증후군 환자다. 메타볼릭 신드롬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의 키 패소제네시스는 당뇨랑 비슷해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요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이제 단순히 그냥 혈당이 올라간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뭔가 대사의 이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 몸에 여러 가지가 안 좋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뭐 딱 잘라서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거를 권고하는 겁니다. 살도 빼고 음식도 건강한 걸로 먹고 그다음에 더 많이 움직이고 술, 담배도 끊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면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거는 약도 먹고 뭐 비만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잘 치료를 잘 해줘야 되고요. 뭐 이런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지 스크리닝 테스트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요거 이제 국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건강검진 2년 아니면 1년마다 매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은 사실 이렇게 비싼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해도 상관없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워낙 의사를 한 번 보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권고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시에 나오는 건 아닌데 USMLE 보다 보면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가끔 나와요. 나는 이게 그렇게까지 막 까다롭게 외워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별 굳이 같은 걸 다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대략 이 정도 된다는 거. 이거 막 숫자도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벌써 아프더라고. 대략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혈압은 기본적으로 40세 이상이면은 매년 잽니다. 또는 나이가 젊더라도 고혈압의 리스크가 있다면 미리 재야겠죠. 그래서 이제 140, 90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 근접하게 높았던 사람, 그 다음에 겉보기에도 비만한 사람,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혈압에 취약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젊을 때부터 혈압을 재보는 게 괜찮겠네요. 다음은 당뇨. 40에서 70세이면서 BMI가 25보다 높다 그러면 권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 USPSPF 기준보다는 ADA 기준이 나은 것 같아요. 45세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다 한다. 왜냐면은 마른 당뇨도 있기 때문에 BMI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는 거고요. 또는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BMI가 25 이상으로 오면서 높으면서 잘 움직이지도 않고 혈압이나 디슬리피디엠알 같은 다른 대사성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직계 가족 중에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일찍 검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은 남자는 35세 이상이면 전부다. 그 다음에 여자는 45세 이상이면서 coronary heart disease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략 한 5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사람, coronary heart disease도 없고 나이도 젊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oronary heart disease가 리스크가 없으면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의 사이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하는 걸 추천한다. 그렇지만 이제 그레이드가 A 수준은 아니고 B 수준이다. 뭐 요 정도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어쨌든 요거는 기준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로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비만 대사증후군 이렇게 다뤘는데요. 이제 오늘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bariatric surgery indication.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의 정의. 이거를 이제 진단을 내리는 문제는 가끔 나오거든요. 그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나머지는요, 그냥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 정도면 충분하고, 뭐 그런 거 물어보는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정말 이제 내분비가 다 끝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칼슘 하면 되는데, 칼슘도 참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칼슘, 그 다음에 아마 골다공증 할 것 같은데 그거 두 개는 조금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